부동산 등기의 종류. 자, 등기는 그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해서 토지에 대한 등기도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면 토지와 건물은 같은 곳에 같은 토지 위에 건물이 얹혀 있을 때 그 토지와 건물은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일까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두 개의 부동산일까요? 두 개의 부동산입니다.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토지와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한 개 부동산, 건물은 건물대로 한 개 부동산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집 산다 또는 집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땅 위에 있는 정말로 주거용 건축물, 건물만 사고 파는 걸까요? 땅하고 같이 사고 파는 걸까요? 땅하고 같이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집을 팔았다, 집을 샀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부동산을 한 개 사고 판 거예요? 두 개 사고 판 거예요? 두 개를 사고 판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집 샀다 할 때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 등기는 한 번 해야 됩니까? 두 번 해야 됩니까? 아니, 등기부 하나에만 기재되면 돼요? 등기부 두 개 다 기재돼야 돼요? 등기부 두 개 다 기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집 사고 팔 때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 신청하는 부동산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에 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도 두 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집 샀다면 그러면 그 건물도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 등기부에도 그 토지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기부 몇 개 확인? 두 개 확인. 그게 기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의뢰를 하니까 막 그 정도 용도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02번 등기사항 기능에 의한 분류해서 구분해서 표시, 즉 표제부에 등기하고 오른쪽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드렸어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150페이지 가보면 03 효력에 의한 분류하는 게 나왔어요. 자, 종국 등기하고 오는데 이 김종국이 하는 등기가 아니고 종국 등기는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권리가 취득되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 그것을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등기를 하는 이유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등기는 종국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권리를 저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저 사람 앞으로 권리를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밑에 예비 등기라고 해서 자, 예비적으로 먼저 해놓는 등기지 이 등기했다고 바로 권리가 넘어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 등기는 가등기라고 이름 하나 소개되어 있죠. 이 가등기는 나중에 우리 등기법 거의 제일 마지막에 배우다시피 하는데 가등기만 가지고 최소 1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에서는 무조건 최소 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가등기 나중에 재미나게 배웁니다. 그 다음 공사, 내용에 의한 분류했어요. 자, 기입등기, 뭐 새로 적어 넣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됐고. 자, 경정등기 했는데, 자, 등기부에 처음 기재될 때부터 잘못 기재됐어요. 그것을 고칠 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꾼다. 무슨 등기한다? 경정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름이 제대로 기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름은 그때 당시에는 맞았죠. 근데 지금 와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등기는 밑에 변경 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원시적 불일치를 고치는 것이고 변경은 나중에 잘못된 것, 등기 후에 발생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정과 변경에서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라고 하는 시점의 차이, 그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는 자,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것을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실체관계라는 말이 나왔죠. 이 실체관계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권리 의무에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 실체관계와 등기는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다면 등기부도 갑으로부터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 등기 돼야 되겠죠? 그게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권 2년 등기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전세권 어떻게 됐어요? 소멸하게 되죠. 근데 등기 보니까 전세권 2년 가졌다라고 등기는 남아있죠. 그럼 그 등기는 현재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 등기는 여러분의 실체관계, 권리 의무관계와 전부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우게 되는데 그것을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소회복은 거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라고 해서 잘못 말소된 게 있을 때 그것을 회복, 살려내는 게 말소회복입니다. 그리고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건 부동산 자체가 멸실,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없어졌으니까 제로 부동산 됐죠. 그럼 등기 기록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없애야 되겠죠.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그 멸실 등기하면 등기부는, 등기 기록은 계속 존치, 존속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폐쇄, 없어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걸 폐쇄한다라고 얘기해요. 등기 없애는 거죠. 폐쇄. 그래서 멸실 등기 첫째 줄 마지막에 보면 등기 기록을 뭐 하기 위한? 폐쇄하기, 폐쇄하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호, 형식에 의한 분류라고 했는데 주등기, 부기등기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자, 주등기가 주로 쓰는 번호 붙이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독립된 번호로 연장 이어져 가면서 하는 등기가 주등기야. 근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번호 하나가 부가적으로 더 기입돼서 번호가 하나 쓰인다, 두 개 쓰인다. 두 개 쓰이니까 1-1, 10-2, 200-5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등기들은 뒤에 가면 별도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름 정도만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 보다. 지금 이거 알려고 뭐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가면 등기할 사항에서 뭐 이런 사항 저런 사항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양도로 입은 실제법상 등기사항에서 중간에 보니까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하고 두 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막 그 정도 그런 값도 하시면 돼요. 밑에 절차법상 등기사항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몰라도 됩니다. 뭐 10년간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또 예상으로는 또 한 10년 안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152페이지 갑니다. 152페이지. 자, 앞쪽에서는 문제 나오는 게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저기 중간까지. 한 265페이지 정도까지는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한두 문제. 그 중에 이제 그 254페이지 가면 254페이지 등기 신청의 각하 있죠? 이 각하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하는 중요하다. 그거 빼면 그 260몇 페이지까지는 나와봤자 한 두 문제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만 약간씩 쏙쏙 뽑아서 본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나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토지는 대부분 등기가 가능한데 이거는 안 하기도 그렇고 하려니 시간 안 갖고 오는 거야. 자, 토지는 대부분 등기가 됩니다. 되는데 공유수면 하위 토지, 공유수면하면 그냥 여러분 쉽게 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목적 댐 같은 데도 안에 물은 고여 있죠. 그 수면도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나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됐고, 공유수면하면 기본적으로 바다를 생각하세요. 그럼 바다 밑에도 땅은 있잖아요. 맞죠? 바다 밑에도 땅은 있다고. 우리 해수욕장 가고 허프허프 하다가 엄마 섬은 땅 다닌다 이러면 서보면 여기까지 빼 안 오잖아. 그런데 그 안에서 허프허프 하고 있잖아. 그죠? 특히 아가씨들 옆에 막 좋아하는 총각 있으면 막 그냥 이러고 그죠? 또 남자는 또 좋아하는 아가씨 있으면 또 막 헤엄도 못 치는 게 또 발도 안 난 데까지 갔다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공유수면 하위 토지. 그 바다 밑에도 땅은 있어요. 그 땅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 할 때도 갯벌은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다 밑에 빠져있는 토지는 등록 안 된다 그랬죠? 등기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하천법상의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자, 과거에는 이 하천부지가 원칙적으로는 등기가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등기는 안 됩니다. 네 가지 등기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설정, 이전, 변경 등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권리는 등기 안 됩니다. 자, 우리 하천법이 개정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우리 그 공약으로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 내걸었죠.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손이 가야 되는데 이 개인이 그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있으면 그러면 그 빌려서 쓰는 권리 때문에 하천을 국가가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하천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빌려줄 수는 없다. 만약 빌려주게 되면 그러면 하천을 내가 쓸 때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쓰는 비용을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세권 가진 자가 있다. 10년 더 써야 되는데 이래 돼버리면 또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빌려주지는 마라. 그러게 빌려주지 마라. 자, 해서 하천은 개인 소유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빌릴 수는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모두 빌려 쓰는 걸로요. 빌려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럼 나머지는 됩니까? 됩니다. 자, 하천부지 저당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천부지 가압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되는 건 뭐 뿐이에요? 요 네 가지 등기만 안 됩니다. 네 가지 등기만 안 돼요. 자, 그래서 토지는 끝. 토지는 끝. 자, 그 다음에 건물로 가보는데 건물. 자, 건물은 등기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 요건. 자, 첫 번째,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기분단성 요건이라고 해서 외기분단성. 자, 지붕 플러스 벽, 주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붕 플러스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용도에 맞는 활용이 가능한 용도성이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번, 2번 정도야.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었는데, 이 정착이라는 개념이 그냥 거기 있다가 아닙니다. 분리 불가능하다.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 분리 불가능. 그게 정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서울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정착이 아니에요. 이 정착은 세상에 어떤 본드로도 못 붙일 만큼 단단하게 붙였다. 뗀다, 못 뗀다? 못 뗀다. 그것을 정착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냥 땅 위에 건물 올려놓는 거예요. 땅 텁하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철근 콘크리트로 연결해서 땅하고 일체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땅하고 일체로 쌓아 올립니다. 맞죠? 그렇게 쌓아 올리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 토지에 붙어서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컨테이너 박스로 된 건물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언제든지 옮기기가 가능해지죠.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견본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델하우스는 처음에 멋지게 지어놨지만 몇 개월 뒤나 1년 뒤에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시간, 전시기간 동안 전시하기 위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함 정도로는 지어지지만 나중에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텁하기를 기피해서 정착 정도로 불릴 만큼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비닐하우스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거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건물로 된 이 건물 중에 이 컨테이너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조적조로 옆에 컨테이너 건물과 연결해서 벽돌이나 블록으로 어떤 구조물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과 연결해서 스레이트 지붕까지 만들어놨다. 그래 되면 이제 컨테이너 건물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이것만 쓰려고 하니까 좁아서 옆에 벽돌 갖고 쌓아 올려가지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공간을 더 넓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위에 스레이트 지붕을 쫙 갖다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는 지게차 가지고 푹 떠진다 안 떠진다? 안 떠지겠죠. 요거는 등기 가능하다라는 뭐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해서 완전히 외부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실 건물 같은 경우는 외기 차단이 되죠. 이런 건물일 때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 가보니까 우리 그 드라마 세트장 같은 데 가보면 방이 있으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서 뒤쪽에 벽이 없어. 그쪽에서 이제 카메라 대놓고 이래 있고, 그죠? 방에 앉아서 밥 먹는 것처럼 이래 해도 그거는 카메라가 찍는 부분만 그렇고 뒤에는 뻥 트여 있다고. 그 등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공기 차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것은 등기가 안 됩니다. 대표적이에요. 주유소 캐노피. 자, 주유소 가면 우리 주유소 마당에 이렇게 큰 지붕 있는 거, 그죠? 천장이 있고, 요렇게, 기둥이 있고, 요 기둥 사이에 요러 해가지고 주유기 있잖아. 그럼 우리 여기다 차 갖다 대고 기름 넣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좀 막아주잖아. 맞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그 앞에 길가에 넣으면 이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 입고 하얀 장갑 끼고 손을 막 흔들죠. 들어오세요. 그죠? 그럼 지나가던 총각들, 저 아가씨가 기름 넣어주는가 싶어 들어가면 아가씨는 계속 거기 서 있고 시커먼 총각이 뛰어오죠. 자, 이때 이 건축물을 주유소 캐노피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벽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등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이거 안에 기둥하고 요 천장하고 요 연결해가지고 기름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드는데도 이거 억대 이상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등기 안 된다. 이해되죠? 원두막. 우리 가면 원두막 같은 거, 원두막에 금 칠해놨어. 원두막, 그 사람 눕는 자리에는 옥장판 깔았는데 옥장판 수백만 원짜리 깔았어. 내 방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갔어.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바람이 쌩 통하고 막는 구조가 없으면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에서 외기 분단성 요건과 관련해서 이런 지붕 플러스 벽이 있음으로써 외부 공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그게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개방형 축사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래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지만 등기됩니다. 자, 옛날에 우리 축사들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지어져서 옛날 축사는 이랬어요. 완전히 막혀있죠? 등기됩니다. 요새 축사는 어떻게 해요? 길게 해가지고 자, 튼튼하게 기둥만 치고 이 기둥 사이에 가로질러서 뭐 철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소가 요래 해가지고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소가 덩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요런 게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거야. 요즘 다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해야 공기도 신선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가축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 원래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벽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막히잖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 농가들은 이 축사 이거 짓는 게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것도 돈 많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축산 농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외기 분단이 안 되지만 등기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만들어서 인정해 주는 게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5가지 요건이니까 시험 내기가 참 좋겠죠.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 쉬었어요. 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선 개방형 축사. 축사는 가축 사유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가축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방형 축사도 건물이니까 일단 토지에 정착돼야 되겠죠? 토지에 정착돼야 된다. 이건 약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하세요. 소 사육. 그래서 개방형 축사라고 얘기하지만 딱 줄이면 개방형 우사, 개방형 외양간, 소 기르는 축사 용도만 등기됩니다. 돼지 기르는데 안 됩니다. 등기 안 돼요. 소.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마 소만 편애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개방형 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붕 플러스 견고한 구조가 있을 것. 자, 벽이다, 벽 아니다. 벽 아니다. 지붕과 견고한 구조. 지붕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풍우를 기본적으로 막아주니까. 그리고 견고한 구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벽이 있을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지붕 플러스 벽이 있으면 그건 개방형이다, 밀폐형이다. 그럼 밀폐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과 벽이 있을 것. 이렇게 나오면 개방형 축사 요건이 아닙니다. 견고한 구조 갖출 것.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축사여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153페이지. 그러니까 그 밑에 8번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100으로 고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 200제곱미터 초과였는데 요즘 이 개방형 축사도 이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크게 못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한 곳에 많이 몰아넣지 않고 소를 몇 마리씩 요래서 따로 해가지고 요즘 좀 작게 주는 게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하니까 200제곱미터 같으면 약 30평 정도, 그런데 보자. 60평 정도 됩니다. 60평. 60평이면 그냥 60평은 대단히 커요. 그래서 60평 정도 안 되게 짓는 축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규모 농가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로 100제곱미터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꿔주시면 돼요. 아마 이 책 낼 때만 해도 그거 반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100제곱미터로 바뀌었으니까 1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이 5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개방형 축사로 등기가 됩니다. 개방형 축사 됐어요. 자, 그 정도 하고 뭐 용도성은 몰라야 됩니다. 용도성은 뭐 용도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교실 이렇게 지어놓고 창고로 등기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냥 공간만 있으면 창고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실 같이 그냥 벽하고 바닥하고 천장만 딱 만들어 놓고 주택으로 등기해 주세요. 방이 없는데, 화장실 없는데, 주방도 없고, 사람들이 난 마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난방이 돼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이래가지고 집으로 등기해주세요. 용도성 부족이다. 등기 안 해줍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용도성까지 몰라도 돼요.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154페이지 가보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나중에 미국에서 다 배웁니다. 자, 되고 제4절 등기의 효력 보시면 1번 종국 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하고 나왔는데 이 등기 효력은 아마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죠? 요즘 민법 다 배워요. 예전에는 등기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등기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법 선생님들이 이거는 민법 책에 있지만 등기법 시간에 하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등기법 문제로 거의 안 나오고 오히려 민법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어요. 저 같은 등기법 선생님이 이제 뭘 한다. 이거 민법 시간에 하시죠? 거기서 하세요. 이러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는 등기법 선생님 이룹니다. 참 좋아졌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159페이지 갑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자, 거기 158페이지 보면 7번 공신력 불인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 공신력에 대한 것도 민법에서 열심히 배우시죠? 공신력. 이 공신력은 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럼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면 거래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죠. 민법에서 다 하시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159페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권리가 인정되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안 된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만 되면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오늘부터 등기소 답 넣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돼. 맞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등기소 답 넘어가서 그 안에 컴퓨터 캄캄한 데 거기 저거 그 암막 커튼 가지고 들어가서 등기소 창문마다 암막 커튼 다 막아놓고 불 켜놓고 컴퓨터 켜고 거기서 제일 큰 건물 몇 개 골라서 소유권 이전 내 이러면 되겠죠. 내 거 된다면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만 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공이 형식적 유효권하고 나온 거 보세요. 자, 1번 일단 등기부에 기재는 돼 있어야 되겠죠? 등기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등기소는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 자, 이 관할에 대해서 등기소 관할. 자, 이런 기본적인 분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럼 등기 신청은 전국에 등기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 등기소 가면 되냐? 안 됩니다. 딱 정해진 등기소 한 군데에서만 등기 사건 받아줍니다. 자, 이 등기소는 우리 보통 각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거의 하나씩 있어요. 우리 북구도 북구 등기소, 남구 남구 등기소, 중구 등기소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하나씩 있는데 그 등기소마다 관할이라고 해서 다루는 사건의 지역적인 범위가 딱 있어요. 자, 우리 북구에 있는 등기소는 북구에 존재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 사건 맞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토지가 있습니다. 저 수영구, 뭐 광안리 이쪽에 내 토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팔려고 내놨더니 내 바로 옆집에 같은 북구에 사는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도 북구, 새로이 소유권 가질 사람도 북구, 땅만 남구. 그러면 남구 등기소, 북구 등기소 어디에 신청하느냐? 남구 등기소 신청해야 된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그 부동산이 놓여 있는 곳, 부동산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무조건 거기 신청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제주도 땅 사는 거 또는 제주도 땅 물려받은 게 있다. 제주시에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땅 팔려고 내놨다. 옆집 사람이 사더라. 어디가 신청해야 됩니까? 제주 등기소 가야 됩니다. 여기 신청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체 예외가 없어요. 등기소 관할은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주소지 안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거기에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일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남구에 있는 토지인데 북구 등기소에 신청했다. 각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북구 등기소 등기관이 어제까지 남구에서 일하던 등기관이야. 그래서 북구 등기소 왔는데 남구 부동산 들어오니까 자신이 아직도 남구에 근무하는 줄 알고 등기를 해줬어. 일체 효력 없습니다. 절대 무효예요. 등기가 되더라도 절대 효력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만큼은 무조건 관할 등기소예요. 일체 효력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그러나 자,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리는데 요거 옛날에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이라고 불렀던 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눈으로 본다 열람. 이거는 관할 등기소 가야 되느냐? 아무 등기소나 가능하냐? 아무 등기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등기 업무는 전부 전산화가 됐어요. 전산화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등기소는 전부 전산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관할 등기소 갈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등기소나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컴퓨터 상에서 대한민국 어디 있는 부동산이든지 간에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앉아서.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집에 프린트기만 있다면, 물론 이제 관공서에서 인정해주는 호환되는 프린트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그걸 호환돼요. 좋은 거 쓴다 이 말이에요. 산지 얼마 안 돼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자, 호환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도 집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대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 거 됐는데, 이 등기 능력 없는 건 등기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자, 신혼부부가 등기소 뛰어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일단 어디 갔느냐?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 해놓고, 그리고 등기소 뛰어왔습니다. 등기관 앞에서 얘기합니다. 등기관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라고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해요. 자기 누구 거? 이러니까 신부가 있다가 네, 자기 거. 이러더라. 들으셨죠? 이 아가씨였던 아줌마를 내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 내 거라 했잖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등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부동산 등기예요. 그러면 등기의 대상은 뭐예요? 부동산이어야 돼. 근데 사람을 등기해 줘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맞죠? 내 거라 하는데 안 돼.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등기 능력이 있을 것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03 실체적 유효권하고 났어요. 양걸 1번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라고 했는데, 아까 자 권리가 취득되려면 그냥 등기만 돼서는 안 되고 합의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죠. 그러면 매매했다.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럼 등기도 돈 받고 사고 팔았다라는 등기가 돼야 돼. 당사자가 행한 법률 행위하고 일치하는 등기가 돼야 돼요. 됩니까? 그렇다면 자, 나는 저 사람한테 물건을 안 샀어. 공짜로 받은 적도 없어. 나는 저 사람 얼굴도 본 적 없어. 그런데 오늘 등기소 담 넘어가가지고 등기부에 소유권 잊었네. 내가 돈 주고 샀다. 매매하고 기재했다. 실제로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기만 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등기 이전에 그 등기와 일치하는 실체관계, 즉 법률관계, 즉 합의가 존재해야 돼. 합의. 문제 알아듣습니까? 합의. 합의 플러스 등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걸 1번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 존재인데, 1번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에 일치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 존재하는 사람이어야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 물권행위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의 정도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토지하고 나왔는데, 자, 토지는 줄만 두 군데 꺼놓습니다. 소재 지번이 다르면 줄 꺼놓고, 소재 지번이 다르면 줄 꺼놓고, 그 줄 마지막에 무 밑에 이어지는 효 줄 꺼놓습니다. 무효. 소재 지번이 다르면 무효. 그런데 오른쪽 2번 건물 갑니다. 2번 건물 갑니다. 자, 거기 건물 밑에 쭉 내려가다가, 자, 마지막 첫 줄 마지막에 소재 지번이 다른 경우에도 줄 것입니다. 소재 지번이 다른 경우에도. 자,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밑에 관련 판례 해가지고 박스가 있죠. 그 검은 바탕에 글자 쭉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 줄 끊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 그 정도.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100번지예요. 요거는 101번지입니다. 근데 101번지 등기부가 100번지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번지. 지금 이거 101번지 토지죠? 근데 등기부는 101번지 등기부를 만드는데 100번지라고 지번이 잘못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토지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뭐 도둑놈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담을 쌓아 놓죠. 함부로 못 올라오도록 높이 쌓아버리든지 조금 낮으면 불안하니까 그 담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박아 놓든지, 맞죠? 안 그러면 철조망 같은 거 쳐놓든지, 좀 안 좋은 집은 거기 철조망에다 전기까지 통하게 합니다. 그죠? 그걸 하는 집 있어요. 그걸 하는 집 있다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땅은 여러분 땅 샀다. 땅 사자마자 거기다 담 쌓아 놓습니까? 안 쌓아 놓습니까? 안 쌓아 놓죠. 땅은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경계를 측량해서 담 쌓기 전에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101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인데 100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번지 등기부를 들고 우리는 101번지 갑니까? 100번지 갑니까? 100번지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이 나머지 내용은 101번지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100번지를 보면서 이런 내용인가 보구나. 면적이 야 이거 제법 크다는 거 보니까 이거 땅이 제법 큰 모양이구나. 눈에 안 보여. 그러면 토지 등기부의 경우는 소재 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 하고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는 지분 가지고 토지를 찾아가는 거지. 맞아요? 자, 이거 전돼 있더라. 이것도 전이고 이것도 전이더라. 자, 면적이 100번지는 100제곱미터인데 101번지는 200제곱미터야. 그런데 100번지가 지금 200제곱미터로 잘못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야 이만한 게 100제곱 200이야? 이게 아니고 이야 200이면 제법 큰데 와 이 정도 되겠네. 정확한 경계를 모르니까. 자, 이 교탁이 100번지예요. 이 책이 101번지입니다. 그런데 101번지 등기부인데 지번이 100번지로 잘못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등기부를 들고 101번지 갑니까? 100번지 갑니까? 100번지 가겠죠? 그럼 100번지하고 101번지는 크기가 달라. 다르지만 우리는 보면서 우와 크기가 이거는 이만한 토지 뭐야. 실제로 이렇게 금 꺼져 있어 안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게 100번지구나. 안에 있는 내용은 101번지야. 근데 우리는 100번지 가서 끄덕끄덕하고 있을 거라고. 잘못됐다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 토지는 소재 지번이 아니면 그 토지를 찾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 지번이 잘못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는 효력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찾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건물은 자,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101번지 등기부인데 3층 주택 다 잘 돼 있는데 지번이 100번지로 잘못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100번지 갑니다. 맞겠죠? 100번지 가가지고 지금 건물 등기부야. 딱 보면서 우와 이거 단층 같이 보이는데 3층이라고 돼 있네. 이야 이거 들어가면 이게 3층이면 포복으로 다녀야 되겠구나. 우와 집이 그리고 만약 이게 100번지로 되어 있다면 그럼 100번지 등기부는 단층 주택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우와 지붕이 한 10m 되는갑다. 우와 집 엄청 높이 지어놨네. 이걸 3층이라고 안 보고 단층으로 보고 이야 희한하게 지었네 이러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우리는 보면서 가만히 있자 100번지 3층 주택 이거 아닌데 단층인데 하고 주변 찾아보니까 101번지에 3층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번지라고 되어 있지만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서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등기부는 지번이 잘못됐고 요 건물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가능성이 있죠. 그게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소재 지번이 다르면 토지 등기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건물 등기부는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기 나오면 된다.
됐습니다. 나머지 뭐 실체적 요건 완화해서 뭐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무효 등기 유형, 요거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죠? 맞죠? 민법에서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168페이지를 가면 등기소와 등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등기소와 등기관. 아, 딱 공부하기 싫다. 보니까. 어제 무슨 과목이었어요? 네? 아, 어제 일요일이었구나. 오늘 월요일이제. 오늘 월요일이제. 예. 그래, 너 공부하기 싫어갖고 지금, 그죠? 월요일인데 비까지 오지. 뭐. 제일 싫을 때 그때잖아요. 월요일, 우중충한 월요일. 그죠? 오늘 금요일만 돼서도. 자, 됐습니다. 자, 등기소와 등기관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소 했는데, 뭐, 등기소 뭐 별 말 없습니다. 별 말 없고. 자, 거기 168페이지 02 등기소의 관할 하고 나왔는데, 제일 밑에 오른쪽 가로 2번. 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구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 가면 사람이 적거나 부동산 수가 적거나 좀 작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구를 묶어서 등기소 하나 있는 경우도 막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됐고 169페이지 가면 관할 등기소 지정인이 우전이 하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 뭐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되고 자 171페이지 가보세요. 170페이지. 제2절 등기관하고 나옵니다. 이 등기관에서 어쩌다가 그래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 자, 보는데. 자,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172페이지 가보면, 172페이지 가보면. 자, 중간에 03, 등기관의 업무 처리하는 말이 나왔죠? 요것과 관련해서 가끔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관할에서도 거의 문제가 나오고 등기관에서도 나오고 해서 예전에는 다 외웠던 것들이에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이런데 뭐 시간 에너지 쓸 이유가 없죠. 자, 등기관의 업무 처리자. 자, 등기관은 등기소에 앉아서 당사자의 신청 사건을 서류 심사만 하고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단순한 기재가 이루어지면 수억, 수십억 하는 부동산의 권리자가 바뀌죠. 그 결과는 아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관이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짜고 내용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저당권 민법에서 배우셨죠? 저당권 배우니까 저당권 같은 권리하고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는 전세권 같은 경우 이런 권리들은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우선 변제권은 굉장히 파워풀, 힘이 강력한 권리입니다. 맞죠? 내가 돈 먼저 받아가는 권리야. 나도 돈 받을 거 있는데, 찌그러져. 내부터 받고, 남은 찌끄레기 있을 때 네가 받는 거야. 찌끄레기. 니는 찌끄레기 가져가는 거야. 내가 먼저 가져가는 거야. 법이 인정해 주는 거야. 우선 변제권. 맞죠?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 위에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작년에 돈 빌려준 A가 있습니다. 올해 돈 빌려준 B가 있습니다. 둘 다 저당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누가 먼저 돈 받아갑니까? 작년에 빌려준 A가? 안 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돈 받아갑니다. 자,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는 철저히 등기의 선착순이에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선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A한테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B라는 사람한테도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작년 12월 20일 날 빌려줬어. B는 올해 1월 2일 날 빌려줬어. 누가 빨리 빌려줬어요? A가. 그런데 등기는 A가 나 해외여행 갔다 오서 하자 하고 여행 간 사이에 B가 먼저 등기해버렸어.
자, 저당권이니까 소유권이 아니죠? 을구에 등기 되겠죠? 자, 을구에 등기할 때는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 이름이 순위번호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1번 저당권 B 이름, 그리고 2번 저당권 A 이름, 여러 등기 됐다는 거예요. 됩니까?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억 5천에 매각이 됐어요. 자, 이 돈 받아가야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 A가 내가 제일 먼저 빌려서 내가 12월 20일 내보다 먼저 빌려준 사람 있어? 이러고 들어가려고 할 때 B가 뒤에서 아스발이 딱 걸어봅니다. 그죠? 딱 잡아떨여 놓고, 맞죠? 잡아떨여 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작년 12월 20일에 빌려줬을지언정 등기는 누가 먼저 됐다? 내가 먼저 됐잖아. 그리고 앞에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 내가 몇 번? 1번. 너는 몇 번? 2번. 어때 2번이 1번 앞에서 죽으려고 해서 1번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자기가 받을 금액 전액은 뒷사람 헤아리지 않습니다. 전액 싹 받아간 거예요. 1억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A는 먼저 빌려줬지만 등기를 늦게 한 죄로 남은 얼마만? 5천만 원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부동산상의 권리는 등기함으로써 인정이 되고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철저하게 등기 순위입니다. 등기의 선착순.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권리를 설정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화장실 가고 싶다 할 때 화장실 가지 말고 기저귀 싸질머지고 등기소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알아듣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이다. 등기는 철저히 선착순이에요. 철저히 선착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되죠? 그게 장땡이라고. 자, 그런데 등기관이 업무를 보는데 오늘 오후에 애인이 등기 신청하러 오는 김에 얼굴도 보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밥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애인이 오후에 와가지고 야, 네 저쪽에 서면에 있는 어느 건물 알지? 그 건물주한테 내가 돈 좀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하기로 했거든. 오후에 한 3시쯤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기 이라고 이제 쭉 끊었어.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른 누군가가 등기 신청 왔는데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는 나중에 신청하게 되겠죠? 순위가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신청을 살짝 서류를 뒤로 제쳐놓고 업무 처리를 안 하다가 나중에 오후에 온 A인 거부터 먼저 업무 처리해서 먼저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 이거는 뭔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관은 그 업무 처리에서 굉장히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관련돼서 나온 게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경우는 우리 등기법에 나중에 별도로 배웁니다. 등기관이 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 처리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먼저 신청된 게 먼저 접수됐죠. 그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자, 오후에 올 사람이 단순한 애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어. 이제는 그 여자한테 잘못 보이면 평생 뜯기는 거야. 애인은 좀 뜯기다가 에이, 니 가! 이러면 끝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평생을 뜯기죠. 여자들은 이 앵간한 거는 기억력이 안 뛰어난데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은 평생을 간다. 맞죠? 겁나요. 잘해준 거는 오래 기억 안 나. 저번에 가서 우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잖아. 언제? 그죠? 언제? 밥 먹을 때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는데 내 거 좀 뜯어갔지? 이거는 까먹질 않아. 그죠? 자, 해서 그런 이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왔는데, 자, 오후에 배우자가 등기 신청하기로 했어요. 오전에 누군가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기관이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업무를 볼 때 등기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그 등기 신청 사건은 그 등기관이 하지 마라 라고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등기관의 업무 처리라고만 나오는데 제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자, 이 자기는 애인일까요? 본인일까요? 본인입니다. 그죠? 요즘은 그죠? 이 80년대만 해도 자기 하면 내 아니죠? 됐습니다. 자, 자기 또는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 남편 보고도 남친이란 남자친구. 집사람 보고도 여친, 여자친구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린 집에 저걸 하기 때문에 집 사람이 어디서 펜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젊은 사람들 오면 아따 애인이 이쁘네 하면 여친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또 지나가다가 신랑입니다 이라고 올라간다. 웃긴다니까. 자,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는 내가 신청하고 내가 처리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이, 그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청인일 때는 등기관은 그 업무 처리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등기관에게 맡겨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끝난 후에도 동일하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등기관이 업무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만 예외가 있다. 자, 참여조서라는 걸 작성하면 그 등기관이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참여조서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자, 성년자 2인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걸 참여조서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참여를 해가지고 플러스 그 등기관하고 둘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류를 꾸미게 돼요. 이 서류를 참여조서라고 부르고 이 참여조서 작성하면 그 등기관이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등기소가 하니까 A 등기관이 있고 B 등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A 등기관이 딱 일어서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여보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그 여보가 등기해 주세요 이라고 뛰어들어오더라. A 등기관 업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고 누가 봐야 돼요? B 등기관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이제는 90도가 아니고 120도로 절을 하면서 아이고 1년 전까지 여보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더라. 자, 그 사건도 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 말이야. 그죠?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건은 안 되고 옆에 다른 등기관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등기소 가면 등기관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등기소 가보시면 좀 있겠지만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도 두세 사람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창고 쪽에 있는 사람은 등기관이 안 해요. 등기관은 저 뒤쪽에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는 창고 쪽에서 등기관을 보좌해 주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등기관 두 사람이 있는데 금정구가 한 25만 정도 살 거예요. 근데 금정구 등기소에도 등기관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구도 아마 뭐 많아봤자 한 3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다가 둘이서 싸워가지고 둘 다 지금 병원에 실려가지고 하나는 다리 빠지고 하나는 팔 빠지가 있더라. 업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혼자 있는데 아이고 1년 전 여보 왔다. 그러면 처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럴 때는 뭐 하면 돼요? 이 조서를 작성하면 그 등기관이 업무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이 말은 아예 재산이 없다, 어느 정도 재산은 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이 보증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년자, 미성년자인데 두 사람 이상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아는 사람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공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2인 이상은 이런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래서 되는데 여기 기명날인 서명이라는 말 나왔어요. 자, 기명과 서명은 모두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근데 기명과 서명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기명은 이름만 적히면 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적어줘도 내 이름 적히면 기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예 적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새긴 판을 들고 다니다가 인껏 찍어서 꼭 찍어서 내 이름만 찍혀도 기명은 됩니다. 근데 서명은 자필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본인이 본인 필적으로 직접 적는 게 서명입니다. 서명. 됩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뭐 관공서 가서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름 적어야 되는데 뭐 어머니, 아버님, 뭐 연세 많으신 분 지금 눈도 잘 안 보여. 몸도 불편하신데 뭐 운동 삼아 가자 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적을 때 내가 대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적어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앞에서 죄송한데 이 이름은 할아버님이 직접 적으셔야 돼. 할 때는 뭘 요구할 때입니까? 서명을 요구할 때요. 그런데 직접 적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또 보기가 이럴 때 그때 아가씨가 일어나서 그거는 아드님이 대신 적어주셔도 돼요. 이럴 때는 뭐를 요구할 때입니까? 기명을 요구할 때요. 그런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명은 서명에 비해서 정명력이 좀 떨어지죠. 본인 필적이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기명을 했을 때는 뭐까지 해야 돼? 날인, 도장까지 찍어야 되고 서명을 했을 때는 정명력이 뛰어나니까 날인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참여조서를 작성하여 성년자인 이상과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틀렸어요. 서명했을 때는 날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그게 양가로 이번에 나오죠. 등기관은 참여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 등기관 책임했는데 뭐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116페이지 등기부 등 했는데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죠.